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생물과학과 김철희 교수입니다. 이렇게 뭐 코로나 사태에 직접 뵙지는 못하고 이렇게 웹으로나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저는 이게 안필드 신드롬이라고 하는 원인 유전자를 찾아서 이번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국제 공동 연구로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환자는 미국에 있는 그린우드 제네틱 센터, 그 다음에 저쪽 RNA식 같은 경우는 듀크 대학에서 하고, 그 다음에 프로틴 워크는 세브란 인스티튜트에서 같이 공동 연구로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발표 앞서서 이 연구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림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결국은 핵심은 휴먼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휴먼 게놈 프로젝트는 2001년도에 성공을 하고 현재 지금이 이제 2020년이니까 제가 항상 이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 과학 기술이 한 10년 만에 이제 몇 배 발전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DNA 분석 기술은 휴먼 게놈 프로젝트 이후에 그한 20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과연 얼마나 발전했느냐,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걸 여기 제가 숫자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은 DNA 분석 비용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게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그래서 그냥 아시다시피 300만 배라고 제가 감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그러니까 DNA 분석 기술이 지난 한 20여 년 동안에 자그마치 300만 배나 발전했다 이거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바이오 쪽에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아마 오늘 지금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이 아마 전공 분야 이쪽 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만, 크게 변화한 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이쪽 분야는 어쨌든 엄청나게 무언가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핵심이 결국은 DNA 이제 분석 기술, 우리가 NGS라고 부르고, 또 이 NGS 결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GWAS라고 부릅니다. 지놈 와이드 어소시에이션 스타디라고 해서 결국은 얘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접근할 수 없었던, 여기는 레어 디지죠, 희귀 질환이죠. 그래서 전혀 연구를 할 수 없었던 분야까지 지금은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다음 최종 목적은 이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새로운 유전자를 찾는 거는 나중에 이제 환자 진단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환자 치료하기 위해서 새로운 약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게 보면은 여기 위에 제목이 가려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위에 보면은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여기에 소위 요즘 이번 정부도 그렇잖아요. 뭐 4차 산업혁명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AI다, 뭐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이 빅데이터가 결국 우리 게놈 정보입니다. 특히 그래서 환자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은 휴먼 게놈 프로젝트는 1명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환자 게놈 뭐 1000명, 10,000명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뭐 10만 명 아니면 뭐 100만 명 수준으로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결국은 개인 이제 퍼스널 지놈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최종 목적은 이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게 환자를 치료를 하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이게 접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제 볼트, 너트 이렇게 표시를 했었었는데, 그죠? 우리가 지금 이제 결국 빅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진짜 목적은 좋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자동차를 타고 일을 가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연구라든지 아니면 공부에 접근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이걸 다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뭐 그러면은 자동차를 해체해서 뭐 볼트, 너트까지 봐야 되느냐. 요즘 저도 걱정이 학교에 있으면은, 그래서 AI하고 바이오하고 융합을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원래 융합이라는 건 이 각각 다른 이 전문 분야, 실력자들이 모여서 융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교육을 좀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생물학 하는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배우라 하고 있고, 어쨌든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아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건데, 우리가 너무 세부적인데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 뭐 국가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국가정책 과제도 보면은 이게 도대체 수단인지 목표인지 그런 것들, 이건 뭔가 제 이빨입니다. 제가
내 이빨이 몇 개인지, 안지 몇 년 안 됐어요. 그죠? 이건 실상이라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목표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야 돼, 뭐가 중요하냐. 그걸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쪽에 이 게놈 데이터는 소위 뭐 빅데이터, 그러니까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최종 목적은 우리가 맞춤 뭐 이런 뭐 증 의료를 하고 신약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이는 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NGS도 있고 GWAS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정보를 다시 그 모델 동물을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개발 후보가 나오면은 또 신약 개발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소위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 있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대부분 경우 보면은 다 따로따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점은 좀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합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성공적인 결과도 나오고 하는데 그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델 동물로 물고기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이렇게 제브라피쉬라고 크기는 3cm밖에 안 되고요. 왜 쓰는가 하면은 원래 우리가 실험 동물이라는 거는 일단 쉬워서 사용하기 쉬워야지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키우기 쉽습니다. 키우기 쉽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휴먼 게놈을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다행히 저희 속담에 멸치도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척추동물입니다. 척추동물이면은 사람이나 물고기나 게놈 구조를 보면 아주 비슷합니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크리스퍼-카스9 가지고 낙아웃을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있고 또 쉬우니까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신약 개발에도 이용하기 쉽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물고기는 또 다른 우리가 생명과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게 선충이나 이제 초파리에 비해서 이제 뼈가 있다는 거하고 또 우리 신경계에 있어서는 이게 미엘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브라피쉬 브레인에서 이제 미엘린 구조를 보고 있는 거고요.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쪽에 위에 있는 것이 멘탈 디소더, 정신질환 쪽으로 지난 한 10년간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뇌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제브라피쉬 뇌를 보면은 물론 크기는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무게는 한 10mg 그 정도 될 거고요. 그렇지만 구조는 보시다시피 올팩터리 벌브부터 해서 포어 브레인, 미드 브레인 아주 좀 비슷해 보이죠. 그죠? 물론 사람에 비해서는 이 구조의 복잡성은 다르지만은 기본적인 뇌 구조는 아주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갑자기 주제와 관계없는 이 코로나까지 나왔습니다. 그죠? 코로나 타겟인 이 ACE2 유전자도 지브라피쉬에 당연히 있고요. 사실은 일부 또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브라피쉬의 장점은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렇게 소개드리고 싶은 이 장점은 이겁니다. 물고기가 때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여기 실제 뭐 동물의 왕국 보면은 이 물고기들이 때를 이루는 거죠. 이건 뭔가 하면은 이거 사회성이거든요. 특히 우리가 물론 오늘 제가 소개드리는 거는 이 자폐증 원래는 또 주로 하고 있는데 그 자폐증의 이제 핵심이 사회성이죠. 그죠? 그래서 물고기는 이 아주 사회성의 이 행동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죠? 있고 실제 이제 소개를 드리면은 이게 이제 저희들이 2017년도에 이렇게 몰레큘러 오티즘에 발표했던 실제 결과입니다. 요게 이제 제브라피쉬 친구들 3마리를 여기에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테스트 물고기를 넣게 되거든요. 여기는 뭐 유리로 막고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놀고자 하는 이 사회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에 제가 이제 그림 가져왔는데 여기 저는 골프 안 칩니다만은 사실은 골프조가 보통 보통 4명이죠. 남자를 얘기하면 그렇고 그죠? 4명이고 그런데 이게 자폐증에 관련되는 유전자 이건 DYRK1A라고 사실 초파리에서는 미니 브레인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또 한편은 이 다운 신드롬의 또 중요한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를 갖다가 낙하우 됐을 때 보면은 그 성체까지 정상적으로 자라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사회성 실험을 보았을 때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자폐 모델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이게 이쪽에 아마 오티즘 쪽으로 임상 저널이거든요. 그쪽에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된 계기는 뭔가 하면은 저희들 이 모델을 가지고 2009년부터 여기가 뭔가 하면은 이 백그라운드는
하버드 게놈센터입니다. 지금 지방대, 그래서 충남대 지방에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대 1고, 생물과학과 1고, 그 다음에 물고기까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뜬구름없이 하버드 게놈센터하고 공동 연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009년부터 그죠?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센터장이 닥터 구셀라라고, 이분이 이제 1993년도에 이 헌팅턴 유전자를 찾으셨던 분이고요. 아마 오늘 시간 한정됐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소개를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냥 단적으로 그동안 이제 성과만 아무래도 논문이니까 그죠? 그래서 2010년에 이게 대부분이 이제 정신질환입니다. 그래서 칼만 신드롬 유전자, 포토키 샤프 신드롬 이 자폐증이고요. 그래서 쭉 하고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거는 뭐 9번째쯤 되고요. 근데 현재 뭐 10번째는 곧 아마 이번 주 중에 아마 논문을 또 투고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렇게 ALS라고 루게릭 모델입니다.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소개드릴 거는 이제 크게는 이게 ID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Intellectual Disability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국내에서는 이게 발달장애, 지적장애, 또 한편은 이게 지적장애 자폐증과 관련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다운증후군이죠. 다운증후군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Intellectual Disability, 옛날에는 이렇게 Mental Retardations이라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아무래도 어감이 좀 그래서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하고 이 아이디하고 이 오티즘이 또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자폐증도 아마 지금 오늘 참가하신 분들 이 자폐증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자폐증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마 또 자세히는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 자폐증은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굉장히 힘든 분야였죠. 연구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요게 이제 자폐증의 주 그거고요. 일단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당연히 이게 언어 능력도 그렇고 그다음 뭐 반복 행동을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다 소개는 못 되겠지만 이게 현재 세계적으로 자폐증에 대한 과학적인 결국은 이해의 리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폐증은 이 다른 것들하고 특히 여기에 있는 이 지적장애하고 굉장히 서로 오버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있고, 심지어 또 뇌전증도 관계가 있고요. 옆에 보면은 ADHD, 뭐 전혀 다르게 들리시겠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다 서로, 연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국내에서도 좀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분노 조절 장애라든가 뭐, 조현병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또, 오른쪽에 보면은, 이 최근에 어쨌든 자폐증이 굉장히 는다는 얘기가 있고, 요거는 이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전에 지적장애라고 생각했던 환자들이 보니까 점점 자폐증 환자로 점점 세분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환자의 진단이 바뀌어서 그렇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다시 세계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뭐 CDC 그죠? 이게 뭐 질병관리본부로 보면 되죠, 그죠? 거기에서 이 자폐증 지금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면은 한 2%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죠?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자애보다 남자애가 많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발달장애, 뭐 지적장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폐증, 그 다음에 ADHD, 그리고 또, 뇌 또 신경질환이 있습니다. 그죠? 꽤 많다는 것들하고 이런 것들이 좀 서로 오버랩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지금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이제 자폐증 굉장히 힘들다 그거였었죠. 몰랐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자폐증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서 막 100종류 이상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죠? 우리가 지금 캔서라고 하면 캔서가 우리가 뭐 위암부터 해서 피부암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자폐증은 그보다 훨씬 종류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제 정도에 따라 가지고 쉽게는 이게 다운 증후군부터 해서 그다음에 제가 감히 여기에 아인슈타인 그래서 뭐 천재성 우리 자폐증이라고 해서 아스퍼거 신드롬까지 포함을 한다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이 이제 스펙트럼이다. 종류가 많다. 자폐증은 하나의 질병이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제가 결국은 이게 정신질환이고 자폐증에 유전자가 있느냐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폐증 하면은 환경적인 것도 있고, 뭐 교육도 있고,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 다 중요하지만은, 이제 과학적으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일단 유전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거의 적어도 거의 한 300만 명입니다. 그죠? 그 개념 분석을 해서 현재 나온 결론은 83%가 유전자가 원인이다. 결론이 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면 우리가 이제 멀티진이냐 또 아니면 싱글진이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원진, 원엔자임 개념은 우리 생화학 교과서에서 배웠을 겁니다. 지금은 결과적으로 원진, 오티즘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자폐증 유전자들이 현재 굉장히 최근 수년간에 굉장히 빠르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돌아와서 여기 갑자기 이제 오늘 주제인 X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정신질환은 보면은 그래서 남자애가 한 네다섯 배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다는 거는 결국은 X염색체. 그죠? 우리가 보통 X하고 Y염색체를 한 짝입니다. 그죠? 그래서 Y염색체는 아주 작습니다. X염색체에 비해서. 그래서 X염색체의 유전자가 한 1100개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여성은 X염색체 2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남성은 하나밖에 없죠. 그죠? 없어가지고 어쨌든 X염색체에 관련된 유전자가 정신질환에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하나하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크로모점이 있는 것보다 X염색체 있는 게 우선은 연구를 하기 쉽습니다. X염색체 하나만 있으니까. 그죠?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X염색체에 관련되는 이 정신질환 지적장애는 145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되어 있고 지금 뭐 과거 한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거는 28개 유전자가 밝혀졌고요. 이번에 이제 안필드 신드롬 하면 아마 29번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X염색체는 한 1100개 유전자가 145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또 가장 대표적인 아마 교과서에 있는 게 이렇게 프레질 X 신드롬.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게 이 범죄에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통 아까 자폐증이 남자애에 많다고 했었는데 여자애에 많은 자폐증이라고 하는 게 렛 신드롬이라고 있습니다. MECP2인데 이것도 이게 포함이 되고요. 이 경우는 아까 여자 얘기를 했었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불행히 아예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필드 전에 저희들이 그 전에 이 다른 X염색체 관련된 이게 마일스 카펜터 신드롬이라고 저희들이 2015년도에 먼저 발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이 경우는 어쨌든 지적 장애였었고 그 다음에 이게 간질 뇌전증 정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이렇죠. 그래서 거의 1대, 2대, 3대, 4대 아마 그래서 그 몇십 년에 걸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보니까 남자애한테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X염색체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은 유전자 찾는 일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도 거의 한 25년 처음에 환자 보고를 한 게 1991년이고 그 다음에 유전자 밝힌 게 저희들이 2015년이거든요. 거의 한 25년이 걸리는 거죠. 대부분 정신질환 연구들 거래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DNA 분석 기술이 100만 배, 300만 배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다. 그래서 이 경우도 그렇죠. 몇십 년 동안 연구를 했지만은 더 이상 어떻게 접근을 할 수가 없었죠. 그죠? 지금은 환자 게놈 분석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한 5, 6년 전에 이야기했었고요. 그래서 후보 유전자가 이렇게 밝혀졌던 거고 그러면 이 유전자가 진짜 이 환자의 원인 유전자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생물학적으로 검증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물론 마우스, 낙하우스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마우스에서 분석을 하려면은 특히 뭐 새로운 유전자 같은 경우는 한 5년 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행히 이제 이 정보가 저희들 제브라피스에 왔던 거고 저희들이 2015년도에 메커니즘까지 해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뭔가 하면 여기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환자 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환자 재단이 여기 2018년도에 만들어졌고 현재 주관은 여기 유펜에 있는 이게 올판 디지즈 센터라고 희귀 질환 센터에서 현재 주관하고 있고요. 목표는 결국은 진단 치료제 개발입니다. 그죠? 이제 시작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오늘 제가 주로 소개를 드릴 안필더 X 연관의 지적장애 신드롬입니다. 이거는 연구는 1995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보고된 거는 1999년이고요. 보통 새로운 질병 같은 경우는 이게 담당했던 사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게 이게 같은 김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동으로 하시는 분이 닥터 슈왈츠고요.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 마일스 카펜터처럼 이 유전자가 이 근처에 있다는 거는 매핑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무슨 유전자냐? 결국 이게 한 1100개가 있네. 뭐냐 이거죠. 그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죠? 그래서 다음 보면은, 이 암필드 같은 경우는 여기 한 걸 제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었는데, 여기는 이 희귀 질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또 이게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얼파넷이라고. 이게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이 희귀 질환들에 대한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파시 목적은 결국 신약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암필드는 아직도, 이게, 저희도 이제 논문 이제 발표했지만은 아직,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판 디지즈로 남아있는데, 이번에 저희들 해결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DNA 분석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죠? 지금은 이제 DNA 분석 기술이 100만 배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 가족들, 그냥 깡그리 다 게놈 시퀀싱을 해버립니다. 그죠? 이 경우는 이제 홀 엑솜 시퀀스를 한 거죠. 그죠?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환자에서 다시, 이 가게도죠. 그죠? 이거 뒤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이것도 지금 1대, 2대, 3대, 4대에 걸쳐서. 그죠? 거의 한 25년 이상 연구를 해온 거고요. 그래서, 했고, 여기에서, 결국은 환자에서, 여기에서 염기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SNP라고 그러죠. 그죠? 염기 하나가 바뀌었다 이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진짜 이 환자의 원인인지 아닌지, 이걸 검증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지난 5년 동안, 했던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정신질환들이 있는 거, 물론 자폐증도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지금은 환자가 있으면은 환자의 게놈을 전체 시퀀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들어왔고, 일단, 세계적으로는 그 아까 자폐증 같은 경우는 300만 명에 대한 300만 명입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찾았습니다. 얘가 후보다 이거죠. 일단 유전자를 알고 나면 다음에 다른 환자 분석이 쉽죠. 그죠? 이 유전자 PCR해서 시퀀싱 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일단은 우리가 후보 유전자를 알았기 때문에 정상이 비슷한 전 세계 다른 환자들의 이 유전자만 분석하니까 이렇게 뮤테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제 SNP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단백질에 이제 이게 좀 SNP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미스센스 뮤테이션, 아미노산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단백질 구조 전문하신 분들은 이 아미노산이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디서 발현하는지 볼 수가 있죠. 다행히 저희들이 항체가 있었기 때문에 항체가 꽤 괜찮았습니다. 일단 핵에서 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셀 사이클인데 보면은 처음에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그랬죠. 핵에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트랜스크립션에 관련될까 그렇게 보았었는데 두 번째가 이게 획스트니까 크로모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크로모좀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핵 내에 발현하고 있고 크로모좀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그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브라피시 모델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런 제브라피시 유전자를 클로닝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물고기도 뭐죠?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 그 다음에 마우스, 제브라피시, 아미노산을 비교해 보면은 거의 똑같습니다. 저는 같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하고 이게 사람하고 물고기가 근 한 4억 년 그죠? 저희들이 진화상 분류가 됐는데 적어도 이 지금 아미노산 서열은 거의 4억 년 동안 보존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에서 각각 다른 환자에서 찾은 이 SNP들, 이거는 물고기에서도 이렇게 아주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보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또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것은 홀마운트 인시추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거로 동물 전체를 이제 튜브에 넣고 그 다음에 이 유전자 RNA 가지고 그래서 전체 조직에서 어디서 발현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 유전자는 이렇게 여기 이제 제브라피시 한 3일째 이렇게 머리 부분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본 모습이고 위에서 보는데 양쪽에 눈이 있고 여기 이제 뇌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특히 이쪽에 강하게 발현되고 있었고 이 부위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다른 유전자들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PCNA 그렇죠?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뇌에서
지금 세포 분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기서 발현하고 있습니다. 그 대충 유전자가 어디서 발현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이 방법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낙가우스죠. 이게 이제 낙가우스는 크리스퍼 카스9 이거는 또 저희들이 제가 또 자세히 소개는 안 드렸습니다만은 아마 국내에서 이 크리스퍼를 가지고 낙가웃 동물을 만든 게 저희 연구실에서 아마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들이 서울대 김진수 교수님하고 공동 연구를 시작을 하였었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기본은 저희들이 이 기술을 이용하고요. 그래서 낙가웃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쉽게 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가웃을 해서 증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노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단 낙가웃을 했으면은 이 유전자의 발현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다행히 저희들이 이건 항체가 사람 항체인데 제브라피쉬에도 작용을 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호몰로지 굉장히 높으니까요. 그래서 단백질이 이 낙가웃에서 사라졌다. 물론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 그 모양은 정상적으로 다 살아 있습니다. 눈도 있고 여기 손에 여기 중뇌 있고요. 근데 전체 내구조하고는 구조는 다 살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단백질만 사라졌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5일째 모습인데 전체 몸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머리 부분을 보니까 왠지 환자가 비슷하죠, 그죠? 물론 좀 심한이긴 하지만 물론 사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은 이쪽에 머리가 커져 있고 이 환자는 아까 지적 장애라고 했었는데 사실 머리 큽니다. 그래서 머리가 너무 커도 문제거든요. 물론 안에 뇌에 사실은 또 구조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머리도 크고 또 하나 에디마가 있습니다. 그죠? 에디마도 있고 그래서 지브라피쉬의 뇌 구조가 환자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비슷하다. 그것까지 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또 세부적으로 이제 얘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건 또 휴시라고 또 GFP를 이게 신경에서만 발현하는 저희들이 트랜스제닉 라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서 보고 있는데 여기 눈이고 이게 다시 뇌, 대뇌, 뭐 중뇌, 소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인 경우는 이제 신경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신경세포들이. 적어도 한 이틀째까지는 정상이에요. 그죠? 거의 차이가 없는데, 그죠? 3일째부터 보니까 이 신경세포들이 뭐 퇴화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그 다음 오른쪽은 또 여기 허포라고 해서 뉴로지네시스에 관련되는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의 RNA 발현을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 한 이틀째까지는 거의 정상이에요. 그죠? 정상인데 3일째부터 이 발현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더라. 그걸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얘가 또 뇌구조가 이상했기 때문에 특히 제브라피쉬는 뼈대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알시안 블루로 이렇게 연골 조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초기는 여전히 거의 큰 차이가 없는데 한 3일째부터 해서 이 골격 형성에도 좀 문제가 있더라. 그런 결과를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저희들이 이제 메커니즘 스타디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래서 유전자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기 이제 제브라피쉬 다시 뇌입니다. 그죠? 여기 옆에서 보고 있는데 눈이 있고 다시 여기 미드브레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서 보는 마커들은 셀 사이클에 관련되는 여기 PCNA를 보고 있습니다. PCNA가 보면은 제브라피쉬에서 여기 지금 세포 분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여기서 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틀째는 거의 정상이죠. 근데 3일째부터 감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셀 사이클 마커인 CCND1이라고 해서 얘도 3일째부터 뭔가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걸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 다른 마커인 여기 세포가 죽으니까 P53이 관련되지 않을까 해서 이 P53 이 패스웨이에 관련되는 P53하고 그 다음에 P21 그리고 MDN2라고 해서 이 유전자 발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다른 마커들은 감소를 하였죠. 감소를 하였었는데 그런데 P53에 관련되는 유전자들은 반대로 이 뮤탄트에서 발현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53이 여기서 관여하는구나. 그걸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저희들이 P53 뮤탄트에서 또 이 피노타입을 보긴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P53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유전자는 변했지만 그것까지 저희들이 관찰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그죠? 사람의 유전자를 이 제브라피쉬의 뮤탄트에 발현을 시킵니다. 그죠? 저희들이 유전자를 알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레스큐 실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뭐 사람에서는 소위 뭐 진세라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정상, 그 다음에 이게 뮤탄트거든요. 근데 뮤탄트에다가
사람의 유전자를 집어넣으니까 거의 완벽하게 이렇게 레스큐가 됩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이게 심블레더 형식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거의 이 시기까지 그래서 거의 정상하고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사람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레스큐가 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환자에서 찾은 이 포인트 뮤테이션, 그죠? 그 염기가 250 이게 아미노산이죠. 여기서 뭐 D가 N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L을 집어넣으니까 1번 좀 발현이 레스큐가 되는데 이쪽에까지 완전하게 이게 레스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자에서 이 뮤테이션이 완전 널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 활성에 문제가 있다. 걸 저희들이 증명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또 이 뮤탄트를 가지고 최근에 이게 RNA-seq이라고 해서 요거 우리가 뭐 트랜스크립톰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뭐 싱글셀 RNA-seq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물고기에서 그래서 RNA를 분리해서 그렇게 해서 전체 RNA 전체를 분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NGS를 하는 거고 이게 엄청나게 정보가 나오죠, 그죠? 나와서 분석을 하고 제가 이게 다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 그죠? 저희들이 뭘 해야 될지 저희들은 RNA 뽑아서 넘겨주면 되죠, 그죠? 지금 이쪽에 지금 NGS 이쪽은 뭐 회사에서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죠?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이걸 아까 제가 지금 자동차를 타고 어디 일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볼트 너트까지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RNA-seq을 이렇게 합니다, 그죠? 이렇게 머리 부분만 잘라서, 그죠? 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분석하는 게 좀 있습니다. 유전자를 거의 한 2만 개 이상 분석을 하고, 거기서 보면은 거의 몇천 개나 변합니다, 그죠? 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거는 듀크 대학에서 했던 거고요. 보면은 이렇게 전체 트랜스크립톰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 RNA 프로세싱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많이 변했더라. 당연히 이쪽에 신경에 관련되는 것들은 유전자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RNA 프로세스에 관련되는 걸 유전자들이 증가했다. 그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정보를 가지고 다시 일일이 이 제브라피스 유전자를 다 클로닝을 했습니다. 일일이. 그 한 수십 개를 저희들이 이 첫 번째 저자인 이유리 학생이 유전자 수십 개를 다 일일이 클로닝을 해서 다시 인슈츠 방법을 해서 이 전체 발현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NA-seq에서 이제 발현이 증가했던 유전자들 보니까 실제 이 인슈츠에서 증가했고 대부분을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이 RNA 프로세싱에 관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 이렇게 검증을 하고 또 반대로 이게 발현이 내려간 것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런 것들 내려간 걸 갖다 검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요즘은 어쨌든 기본 기술이 그렇습니다. 아까 RNA 전체 볼 수 있고 또 단백질 전체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또 생활인스튜트에서 공동 도와줬던 건데 어쨌든 지금 이 우리가 새로운 단백질이 있다고 얘를 가지고 여기 이제 달라붙는 단백질을 전체 분리해서 그 다음에 이 매스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PEM50A가 RNA 스플라이싱에 관여하고 있더라. 저도 사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 RNA 스플라이싱 우리가 보통 우리가 뭐 하우스키핑 지니니 그런 얘기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저도 편견이 있어서 안 가졌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 사람에서 이 RNA 스플라이싱에 관련되는 거의 유전자들이 지금 현재 알려진 게 153개나 돼 있고요. 교과서에 보면 우리가 뭐 레이더를 형성하고 뭐 U1, U2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한 150개나 관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저희 찾은 게 이쯤 여기에 뭐 C 컴플렉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EF T2D 여기에 바인딩을 하더라까지 저희들 밝힌 거고요. 이건 이제 바인딩에서의 그 결과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또 제목에 있는 게 이게 스플라이소머 펄스라고 해서 지금 이 개념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있는 상당수 지금 이거 발달장애 환자들이 유전자들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여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들 알고 보니까 상당수가 지금 이 스플라이솜에 관여하고 있는 유전자들이 많다고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 지금 스플라이솜 관련되는 연구를 관심들 새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고요. 그래서 일단 논문을 보고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끝날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지금 팸50A에 이어서 후속 연구가 바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크리두 챗 신드롬입니다. 이거 아마 교과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죠? 저도 이게 뭐냐 싶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1963년도에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게 후보 유전자들 한 3개쯤 논문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현재 제 결론은 아니다 이거죠. 저희들 팸50 연구에서 아까 RNA-seq에서 새로운 유전자 변한 게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후보 유전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크리두챗의 진짜 원인 유전자가 원인 유전자를 저희들이 다시 보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손을 대고 있고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이게 크로모좀 6번에 이 부분에 있습니다. 아예 신드롬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처가 이제 뮤테이션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말은 또 이게 템플 신드롬도 있고 이게 프라다 윌리 신드롬이라고 있습니다. 다 유명하죠, 그죠? 근데 이건 이 가져온 건 뭔가 하면은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환자가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환자를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을 하는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건 여러분들 기록을 해 두시고요. 나중에 혹시 새로운 유전자, 질병에 관련된 유전자가 있으면은 일단 구글에 가셔가지고 여기 디사이프를 치시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수만 명의 환자 정보가 여기에 공짜로 있습니다. 이게 퍼블릭 오픈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쨌든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서치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저희 유전자입니다. 이건 제가 가렸는데 아직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면 환자가 이렇게 쫙 나오게 됩니다. 각 환자들이 6번 염색체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딜리션이 되어 있다 이거죠. 쫙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게 다 하나하나가 다 환자들이거든요. 됐죠? 이게 있고 여기 딱 눈에 보일 거예요. 지금 각각 다른 환자인데 이게 딜리션 위치가 똑같습니다. 그죠? 특히 60001이 있죠. 그죠? 그러면은 뭔가 하면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뮤테이션 핫스팟이 있습니다. 딜리션 핫스팟이 눈에 보이는 거고요. 저희들 이 중에서 그나마 이렇게 딜리션이 작은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환자 1번, 2번, 3번을 갖다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환자가 있기 때문에 보면 기본적인 환자 정상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질병에 관련되는 새로운 유전자가 있으면은 여기 디사이프로 가셔가지고 분석을 바로 나옵니다. 그죠?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은 또 이쪽에 휴먼 쪽에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공동 연구하고 있는데 보냈었는데 그래서 어떤 유전자에 대한 포인트 뮤테이션을 찾아달라 이러면은 이렇게 한 며칠 지나면은 이렇게 정보가 오게 됩니다. 엄청나죠,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 어떻게 하느냐? 지브라피시 낙아웃을 만들어서 이렇게 레스큐 실험을 간단히 테스트하면 되거든요. 이 경우는 제가 데이터를 섞었는데 사실은 국내에서 진행된 거고요. 우리 연세대 의대 우리 강훈철 교수님하고 한 거고 제일 위에는 국내 환자입니다. 이런 환자인데 현재 지브라피시 낙아웃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다시 사람 유전자 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레스큐가 되고 그 다음에 국내 환자에서 찾아낸 이 SNP 가지고 하면은 레스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저희들이 아마 이번 주 중으로 논문을 서브미션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강훈철 교수님이고 이제 국내에도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게놈 수준에서 연구를 해서 하자. 저희 이제 정밀 의료 클리닉이 작년에 이제 개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근데 제가 이제 다른 것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소개해드리는 것 외에 이 ADHD 모델도 있고요. 지브라피시 검증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마우스 실험입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렇게 두려워해야 되는데 얘는 겁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모델.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우스는 경희대 의대 심인숙 교수님, 그 다음에 이게 또 문재일 교수님, 이게, 여우 오줌 냄새 뭐 그런 게 있거든요. 하여튼 냄새, 이 공포 냄새에 대해서 얘가 또 반응을 안 합니다. 그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이쪽은, 이 마우스에서, 히포캠퍼스에 이걸 봐서 저는 이게 반응성이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몰레큘 사이커트리의 저희 리비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알코올 중독 환자 유전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독은 뭐 인간 중독부터 해서 뇌중추는 현재 비슷한 걸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브라피시에서 검증을 하고 현재 마우스를 만들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게릭 모델입니다. 그죠? ALS라고 해서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만든 건데 여기 이제 꼬리를 달면 얘가 바둥거려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근육 힘이 없으니까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저희들이 조만간에 투구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 이런 일을 왜 하는지, 최종 목적은 신약 개발이거든요. 신약 개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타겟을 찾아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SK, 그죠? 엄청난데요. 조금 전에 제가, 기사 또 나왔길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SK가 뭐 30조 원이, 40조 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약물이 세노바메이트고요. 이게, 간질 뇌전증 치료제이고요. 그런데, 이 물질이 저희 연구실에서 2011년도에, 거쳐서 나갔다라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반갑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신약 개발을 또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이건 2018년도에 PNS에 발표를 하였습니다만, 이게 삼돌이라는 유전자를 저희들이, 새로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얘는 자폐증에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유럽 특허까지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때 저희 얀센하고도 이게, 계약서를, 맺으려고 노력도 한 적이 있었고요. 뭐 이런 게 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물질로, 이건 완전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케미컬, 약물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환자가 있고요. 환자는 이런 증상을 가지고, 여기에 니스타그머스라고 눈이 좀 떨리는 게 있습니다. 안구가 여기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눈이 떨림이 있기 때문에 실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 컨택트, 그죠? 그래서 아이 컨택트는 또 이 자폐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거 이쪽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CPG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질병은 자폐증, 조현병, 뭐 뇌전증, 심지어 이명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가 소개는 자세히 못 드리겠고,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구글링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델이고. 그래서 일단은 갑자기 조현병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이름이 현입니다. 그죠? 현이고, 또 우리 뇌에도, 이게 리듬을 타고 있고요. 이런 것들, 이게 되게 중요하다 뭔지 모르겠지만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주 쉽게는 우리 심장 박동 조절하는 것도 큰 범주에서 같은 그겁니다. 이게 있고, 그 다음 저희들이 걷고 뛰고, 거기다 다 이게 작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CPG라는 게 브레인 내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파이널 코드도 있고, 또 뭐 심장이 되어 있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는 우리가, 걷는 것만 하더라도, 뭐 간단하게는 안 보인다고. 이게 각각 세포들이거든요. 세포들이 이게 스파이널 코드에서, 우리가, 기본은 우리가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근육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신경이 있고, 또 그 위에 인터뉴런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하이퍼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못 움직이게 되면 하이퍼가 됩니다. 그죠? 아주 심하죠. 그죠? 있고, 크게는 또 이걸 갖다 우리가 무브먼트 디소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많이 듣고는 파킨슨, 그죠? 이름은 다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아까 제가 루게릭도 말씀드렸습니다. 드렸었는데, 결국은 크게는 이 움직임의 이상이 있는 거고, 그 정도 차이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게 틱 장애까지 이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현재 아까 새로운 모델, 이건 제가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물고기도 헤엄을 치려면은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아까 이 환자에서 온 거고요. 이 환자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지브라피스에서 낙아웃을 하니까, 그래서 형태는 정상입니다. 이게 뮤탄트거든요. 그런데 얘를 갖다가 건드리면 도망을 가야 되거든요. 도망가거든요. 근데 이 환자는 건드려도 센싱을 해요. 그죠? 근데 도망을 못 가요. 그죠? 그래서 앞에 그런 모델이고요. 그런데 제가 요즘 최근에 그 흥분했습니다. 사실 흥분했는데 어떤 약을 치니까, 그죠? 레스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신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소개를 드렸으면 싶고, 어쨌든 제가 전체 보여드리는 건 저희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또 이 신약 개발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소개를 드렸고요.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킨슨이나 뭐, 루게릭도 있고, 아까 자폐증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조현병도 있습니다. 근데 큰 개념 하나는 뭔가 하면 이겁니다. 그죠? 결국, 밸런스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뭐, 가바가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됐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가 아주 쉬운, 뭐, 상대적으로 우리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을 답을 얻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 과유불급이라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이 그림 또 하자는데, 지금 시대가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게놈 정보는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고, 미국 개척 시대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할 일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